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 시장은 어둡게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무너짐을 필두로 나스닥이 4% 넘게 빠지면서 주말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선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0.3%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의 휴장 속에 상해 봉쇄는 일부 해제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없고요. FOMC 회의 경계감에 불안감만 여전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사료주들 오늘 장 초반 급등했습니다. 대주산업과 대한제당이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또 새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주항공주들도 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등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4분기 연속 적자인 실적을 오늘 공시했습니다. 의무보유 물량 해제도 앞둔 상황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한국항공우주를, 기관은 삼성전기와 펜오션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 뒷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코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월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지점 차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역시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열리지 않았고요. 또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 여파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10% 넘게 급등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14% 넘게 빠졌어요. 지금 시장 좀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버텼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을 보면 제가 최근 몇 주 전부터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환율이 요 근래에 한 1,300원대라 그러면 최근 한 5년 내에는 가장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2, 3년 내에는 1,200원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도 원달러가 1,265원, 지난 금요일에는 1,270원, 80원 정도 근처까지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시장을 달러 지수 차트로, 그러니까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시장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고요. 원화를 거래하는 저희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한 10에서 15%가 더 빠진 거란 말이에요. 처음 1,100원, 1,000원 시기에 우리 시장에 주식을 투자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빠진 것보다 10에서 15%더 빠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한들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강하게 왔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 전면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블랙스완이 발생을 해가지고 크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는 더 무너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2,600선을 쉽게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하지만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도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도 우리 시장은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고 개별 종목 또는 테마 위주의 어떤 업종 전반의 어떤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차트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빠졌다 이렇게 신선한 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크게 오르진 못하겠지만 폭락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무서웠죠. 아침에 시장 봐야 되나? 네. 봐야죠. 네,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시장이 잘 버텨줬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흐름들 쪽에서 특히 오늘 시장 보면서 장 초반에 그렇다고 그냥 시장 열리면서 바로 던지신 분들은 없으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됐을 때까지
심리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또 역으로 당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미국 시장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 쪽에서 또 흔들리게 되면 내일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심리는 계속 불안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차장님 아주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 아주 팔짝팔짝 뜨는 아이디어 이런 것처럼 일단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한국 시장이 그래도 또 먼저 낙폭을 좀 키워왔던 그러니까 한 4, 5개월 먼저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 봤을 때 게다가 또 기업들 실적 보게 되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통제 잘하고 있다라는 쪽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버티기 작전, 그러니까 좀 눈치는 보되 버티기의 일환이 조금 더 이번 주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시영 사장님께 오늘 업종과 테마 흐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늘 우주항공, 뭐 방산주들 잘 갔는데 저번에 말씀해주신 LIG 넥스원도 오늘 또 잘 갔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료라든지 비료, 육류, 가공업체 관련된 어떤 원자재 관련 테마들 이쪽 부분들이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이어져 왔고 뭐 색다른 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항공우주 관련된 테마, 한국항공우주가 7,600억 정도의 규모의 수주를 확정을 지으면서 그 관련에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뭐 아스트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당분간에는 사실은 우리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맹점이자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는 지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환율이 어떤 뭐 1,100원이라든지 또는 1,200원대에서 안정권에 자리 잡지 않는 이상 변동성이 이렇게 계속 심하게 지속되는 이상 사실 대형주의 흐름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완성차 업계 종목들 뭐 기아자동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상 아래 또는 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대형주는 뭐 그쪽 관련된 종목을 좀 건드리시면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기타의 어떤 다른 대형주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시장의 어떤 개별 종목에서도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실적 발표 시즌이 지속이 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만이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이 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그쪽에 좀 특화된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에 좀 접근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여전히 테마성으로 좀 강했고 그리고 우주 항공주도 좀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또 실적 장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실적에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성홍 이사님은 오늘 업종이랑 테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강했던 업종을 보면 공통적인 게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어요. 강관 업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소재인데 이게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성장주니까 시장이 꺾이고 성장주가 매도가 나오면 이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원재료 가격을 정가를 아주 빠르게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특성을 아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좋다 매수 이게 아니라 그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지금 시총이 한 10조 정도 될 거예요. 고점이 12조였고 최근에 하단이 7조였거든요. 시장이 흔들리면 한 8조, 9조 채널까지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구간 자체가 1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그 하단인 7조 정도의 시총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종목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과 테마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갈까이겠죠. 내일 전략 그러면 장시영 차장님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뭐 어쨌든 미국 시장 반등 여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미국 시장 반등이 조금 뭐 강하게 나올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아까 드렸었지만은 대형주라든지 이쪽 위주보다는 개별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제가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이제는 그 업종 전반의 어떤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에코프로 BM도 이제 10조 뭐 이렇게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 있는 소재라든지 관련된 이 개별 종목들은 사실 이제 지수 관련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지수를 올려야 할 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좀 매수를 하게 되고 또 오히려 빼야 될 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전에는 셀트리온 형제들이었고 제약바이오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좀 매수하고 매도하시고 좀 매매에 활용을 하실 때는 그 관련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좀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를 했는데 내일 좀 장이 좀 흔들릴 것 같고 빠질 것 같다 싶으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업종 내 어떤 종목들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예전에 그 바이오 섹터처럼 우리 시장의 지수 흐름과 함께 움직이니까 이 부분 좀 유의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향후 전략 김민수 대표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당장 내일이 아니고 향후인가요? 내일부터죠. 아, 내일부터. 네. 예, 내일부터 시장은 일단 너무 적극적이기보단 이제 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죠. FOMC 회의가 열리고 5월 이제 저희는 5월 5일 기준으로 새벽에 볼 텐데 아이들하고 오늘 즐겁게 어디 여행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이제 긴장이 되는 상황들이겠죠. 네, 그때쯤 돼서 그러니까 5월 4일쯤 돼서 내가 어떤 판단을 가져가느냐 이게 아마 또 5월 달 또 저희는 이제 반영이 5월 6일 날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쭉 연결돼서 5월 달이 이어질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 시장 때문에 흔들려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냥 비중 늘려가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였던 패턴들이 지금 똑같이 추가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의 뭐 이번 패턴도 FOMC 전에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하고 그 다음이 변화가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유사한 패턴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조금 좀 긴장은 되겠지만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더 좋은 이번 주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더 하나 좀 첨언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FOMC가 뭐 이번 5월 같은 경우는 사실 0.5에서 0.75% 정도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서두에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FOMC가 움직이는 게 시장에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5월의 흐름은 앞서 이제 3월의 움직임과 같이 그런 식으로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좀 오르고 반등이 나오고 시장에 어떤 수익을 좀 내주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 또 이제 6월 FOMC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6월 FOMC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에서 한 100bp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의 어떤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오히려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어떤 이 불확실성은 완전히 배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 이상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미만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춰가면서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 번 충격이 있고 난 이후에는 꾸준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면 5월 FOMC 전 이후로 만약에 금리 인상 이슈가 끝나고 5월 금리 인상 이슈가 끝나고 6월 전까지 시장이 좀 오른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한 현금 확보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시영 사장님과 김민수 대표님의 내일 전략 또 향후 전략을 들어봤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일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이서공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수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2600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도 2600은 깼다가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2600에 하회를 한다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실적을 감안한 지수의 장부 가치 그리고 1분기 실적을 감안한 12개월 성장까지 겹치는 게 2600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아래에서는 더 소위 말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외부 변수가 추가로 없는 한 2600 이하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결론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과 또 100pp 인상 가능성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뷰는 좀 동일하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항공주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실외 마스크가 일부 해제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뭐 다 쓰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회복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대폭 줄었던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뭐 리오프닝의 대표 주자로 항공주들이 한번 관심을 받았지만 4월 말부터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항공주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흐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흐름 어떻게 되나요? 네, 항공주가 눈으로 보기에 리오프닝 중에는 못 올라서 싸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코로나 시절에 유상증자를 했다 보니까 그때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은 한 30%는 하락을 해 있어야 돼요. 희석이 그만큼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주식 희석을 감안한 부분에서 싸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상승 요인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동시에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뭐 티켓, 눈으로 보이는 티켓팅이 보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 단가가 높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측면에서의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가시화된 실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뭐 매수가 유입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희석을 감안하면 싸지는 않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를 받지 못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최근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유 부담도 크고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사 성격상 원화 약세로 인해서 원가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환율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점에 딸이 유학을 간대요. 어머나. 네, 그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항공료부터, 네, 또 지금 원화도 이런 상황 쪽에서 뭐 예상보다 훨씬 더 들죠. 근데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지금 과거에는 100만 원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저 동부 기준으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왕복으로 350 나옵니다. 와. 350. 네,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타가 더 빨라지는 제 심정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처음에 이제 다 심리가 살아납니다. 아, 이제 우리도 해외로 가야지. 그동안 눌렸던 수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항공료가 이렇게 비쌀 때는 그래 처음이니까 하고 가긴 합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이렇게 비싼 항공료와 또 가서도 많이 올랐겠죠. 그 사이에. 이거를 감안했을 때 과거만큼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여유가 그만큼이 더 많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초기 수요가 확 몰렸다가 이 부분 또 관망으로 바뀌겠죠.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초기 수요 이외에 앞서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련된 이제 여객 수가 더 확 늘어나는 거는 아직은 좀 정체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가도 그렇겠고 또 거기다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적 상황 입장 쪽에서 모두 다 이런 영향들이 또 끼치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현실들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반영이 되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하고 실적이 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따님께서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신다면 어린이날 선물은 좀 가벼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그래도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저 같지 않아서요. 네. 확 그럼 이제 보아드립니다. 저희는 그 국제선 그 화물 운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물 운임의 하락 영향이 여객 부문 정상화에 따른 긍정적 부분으로 앞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지 아니면 이익 축소 측면에서 리스크로 봐야 할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앞으로 이제 환율 운임의 이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화물 측면에서 집중이 되었던 게 기본적으로는 IT 부분이 뭐 통상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특별한 게 키트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물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운임과 관련해서 해상 운임의 병목 현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항공 쪽으로 더 밀리는 경향을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원이 타는 노선으로 채워지면은 그 항공 부분 자체, 그러니까 화물 부분 자체도 줄어드는 요인이 돼요, 구조상으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여기에서 그 화물 운임의 그러한 실적 커버를 여객 부분, 특히 그 국제선 여객 부분이 커버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국제선 그런 노선 매출 부분이 95%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커버 여부를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익의 질 자체는 그 국제선 여객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매출단으로 동시에 이 부분을 커버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주가 측면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항공 업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다른 나라들의 그 심사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병 심의 기준을 간편에서 심화로 이렇게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 법무부가 합병의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향후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김민수 이사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이사는 아니고요. 네, 이사 가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미국으로 아이고, 이사 가고 네. 싶으신가요? 네, 그냥 괜찮습니다.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이제 거대 회사로 탄생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독과점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뭐 티켓값의 횡포, 뭐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또 돈 안 되는 노선 우리 마음대로 정리 이렇게 되면은 또 국제 노선관 이런 여러 가지 관행상 약간 또 돈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제재도 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조건들이 다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도 오케이를 해야 이에 따라서 합병이 들어가는 아마 어떤 조건부 승인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 부분이 까다롭게 된다. 오히려 반대로 좀 운용의 묘를 확 크게 못 만드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부를 달고라도 승인은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항공사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조건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항공 업종의 이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한데요. 리오프닝 수혜가 부각되는 시점에 아무래도 저비용 항공사, 이 LCC들의 주가가 더 좀 주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노선이 정상화된다든지 아니면 물류에 따른 뭐 실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비용 항공사보다는 대한항공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항공주 전략 한번 차장님께서 제시해 주실까요? 저가 항공사들은 뭔가 실적 이게 업황 자체가 정상화되었었을 때 뭐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들여서 큰 수익을 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상화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동안의 구조 조정을 다시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원도 다시 충원을 해야 될 거고요. 유지 보수도 해야 될 거고, 항공기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시장에서 자본을 좀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약에 항공주 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대형 항공주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가 항공사들은 앞으로 뭐 1, 2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든 게 다 정상화된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 여행사들 같은 경우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거의 다 까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된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는 좀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어떤 중소형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을 안 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소형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여행이 재개가 됐었을 경우에 빠르게 인원을 충원을 하고 그 자금을 쓰면서 뭔가 실적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와 항공사는 좀 반대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사는 중소형 여행사,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공주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세계 1위 기업 론자를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까지 발표하면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이 주는 의미,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다 아는 국민 기업이죠. 네, 혹시 또 그래도 그나마
올해부터 개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는 좀 덜 물린 종목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시 90만 원, 100만 원 가느냐 어떤 상당히 궁금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생산 설비 기준으로 CMO 1위입니다. 그런 쪽이고 앞서 스위스 론자에 이어서 시가총액도 확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바이오 쪽에 이런 대표 기업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자회사가 있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또 아키젠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연구해서 이거를 개발하는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CMO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특히 기존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젠 쪽에 같이 지분을 투자를 했다가 이쪽이 지금 다 가지고 넘어와서 돈 벌어서 샀습니다. 뭐 증자도 받았죠, 물론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다 100%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분법 평가액이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작년 보니까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게다가 또 황반변성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한 루센티스라는 회사 거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만간 이를 또 출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루센티스의 시장 매출을 보니까 한 4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규모는 물론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이에 따라서 FDA 승인 받고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루센티스사의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상승 모멘텀의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회사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아키젠 바이오텍 이제 R&D를 하는 회사인 거죠. 네. 2분기부터 이제 더 큰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자회사 주요 포트폴리오 그리고 성장성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자회사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CMO 입장으로 보게 되면 볼륨을 얼만큼 더 가서 이제 수주 나오게 되면 다 우리 하겠습니다. 주세요 할 수 있느냐가 이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벌써 1, 2, 3 공장 쭉 완공이 돼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이 공장은 2분기에 정기 보수가 살짝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2분기는 실적에 대한 위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거의 1, 2, 3 공장 캐파 풀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알게 모르게 벌써 수준은 다 받아놓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1, 2, 3 공장 합치게 되면 지금 36만 리터가 넘고요. 게다가 또 내년엔 4공장 그리고 또 여기가 한 25만 리터까지 되다 보니까 다 합치게 되면은 총 62만 리터. 네, 규모가 이렇게 나오니까 잘 계산도 안 되고 네. 그런가 보다 하시긴 한데 크답니다. 네. 하여튼 굉장하다. 굉장히 네. 예, awesome. 네. 이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 이 생산 설비 규모는 계속 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캠퍼스에 이어서 송도의 제2캠퍼스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공장, 6공장 거기다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하는 또 R&D 센터까지 같이 결합하게 되면 아마 근데 규모가 1공장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5공장, 6공장 라인은 훨씬 더 방대하겠죠. 이런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계속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은 더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CMO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앞으로 과거에 삼성이 그랬었죠. 이제 반도체 말고 또 하나의 키울 주된 섹터는 바이오다라고 했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유상 증자도 네. 3조 2천억 원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뭐 자회사 인수도 하고 증설 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게 또 혹시나 그때 증자를 했었을 때 뭐 실권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흥행을 못했다든가 하게 되면은 조금 걱정은 됐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하는 얘기가 그래도 삼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100%입니다. 100% 다 청약 실권주가 완료가 됐고, 없었군요. 예, 그만큼 회사에 대한 성장과 지금까지 보여줬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믿음을 주주도 그렇고 주주분들도 그렇고 다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때는 실적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공장 보수만 들어가게 돼도 휘청거렸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수주와 또 다양한 어떤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은 높아지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 쪽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CMO는 즉 말씀드리면 증설이죠. 이런 효과가 그대로 또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또 신약 사업, 이 3대 산업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신약 사업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면 좀 좋을 것 같은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에 있어서 가동률이 뭐 풀로 지금 돌아간다고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전방은 가서 공장 앞에서 지켜봐야죠.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직접요? 네. 저는 못 들어가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저희가 물론 이제 기사로 보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실적 동향으로 연결시켜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황반변성 치료제 같은 경우나 이런 또 아직 뭐 파이프라인이 또 이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쪽이나 아키젠 바이오 쪽에서 다 이어가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가시화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정도에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쪽을 체크를 하다 보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핥기 식이라고 하더라도 스케줄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보통의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약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신약 관련된 모멘텀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쪽보다는 CMO 쪽이 가장 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볼게요. 올해 1월 68만 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83만 8천 원 정도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가격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주가 올라가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주가 동향을 봤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의 동향들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괜찮았고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2조 원까지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한 6,600억대, 그렇게 되면은 한 23%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성장이죠. 그런 쪽에서 주가가 반영한다는 건 좋은데 바이오주를 바라볼 때에 대한 저희가 막연한 PR에 대한 생각들, 특히 이거를 지금 현재 주가 시총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가 시총이 60조 원입니다. PR 거의 뭐 100배네요. 네, 100배 수준의 주가긴 하지만 이 같은 100배가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업체들과의 비교를 했었을 때 100배란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장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또 성장주가 또 많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라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변화는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흔들릴 가능성보다는 지금 보여지는 뭐 박스권 흐름 정도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성장주란 관점 쪽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했었을 때 밀리게 되면 그래도 스토리는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대응은 저점 매수가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한 79만 원대는 주요 지지권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일단 월봉상에 보다 보니까 85만 원대 주요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100만 원 가는구나 라고 하는 길목인 95만 원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85만 더에서 이제 저항대 매물을 소화를 하고 95만 원 찍고 이제 100만 원 이상 갈 것이다. 좀 견고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원익 IPS인데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투자와 궤를 함께한다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분기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커지는 실적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지 차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일전에 이제 원익 QNC를 말씀을 드렸더니 방송 다시 보기를 봤더니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더니 댓글에 원익 QNC도 좋지만 원익 IPS 가자 이렇게 댓글들이 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차트를 보다 보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 지금 자리에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반도체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이고 하이닉스로도 일부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D램보다는 네드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사실은 한 30% 정도 가량 높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이제 10나노대 공정에서는 뭐 CBD, ALD 장비들, 그러니까 증착, 그 관련 장비만 좀 공급이 됐는데 5나노 미만으로 이제 최선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서 그 외의 장비들도 추가적으로 많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낸드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 비중을 좀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평택에 좀 P3 공장 투자가 이제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2분기 실적까지는 그 관련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앞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랬는데 4분기의 적자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2분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700억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분기에는 거의 1000억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온기로 2000억에서 3000억의 어떤 밴드의 영업이익권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는 좀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면서 좀 이렇게 바닥을 좀 만들려고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겠지만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5월 중에 그 삼성 평택 3공장의 발주인데요. 네. 어느 정도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어찌됐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외국 업체들, 뭐 아마시라든지 뭐 도쿄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주요 뭐 고부가치 장비들을 많이 장악을 했다면 원익 IPS의 증착 장비도 사실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역시도 증착 관련해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삼성 쪽으로 어떤 이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해외 장비들과 견주어 봤었을 때 충분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뭔가 증설이 됐다고 했을 때는 국산 장비를 먼저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800억에 가까운 700억에서 8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2분기 이후에는 사실은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또 P4 이 공장에 대한 어떤 투자도 예상이 돼 있고 또 내년에는 P5 공장도 또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3, 4, 5, 6까지 가게 됩니다. 6공장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등호 표시를 본다면 1분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이 더 나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뭔가 실적에 기댈 수 있는 주식을 한번 산다고 한다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P4가 평택 4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기, 4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6까지, 평택 네네. 6기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말씀 주신 평택 4기,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맞습니다. 뭐 이런 인프라 투자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원익 IPS의 실적 성장성을 계속 견인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2분기의 실적을 당장의 1분기보다 3배, 4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분기 실적이 그리고 자꾸 부진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부진은 아니다. 부진은 아닙니다. 4분기에 달라왔다. 적자인데 네. 비교적으로 2분기에 대비해서 적어 보이는 거지 1분기 실적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한다는 거는 작년 4분기에 사실은 적자였지만 1분기 비수기인데 2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는 서프라이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기운을 2분기까지 이어서 더 많은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라든지 기관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좀 짙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뭐 물론 조금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들이 그 부분을 다 받아주면서 뭔가 좀 매력적인 어떤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방 산업의 영향으로 좀 보자면 메모리 부분 투자 확대가 원익 IPS에 주는 수혜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 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메모리 투자 확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캐파가 커질까요? 이게 그 반도체 부분의 투자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외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계속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투자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공정에서 밀리게 되고 선두에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고 해서 안주하고 가게 되면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소재라든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전방 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꾸준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함께 따라갈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업체가 원익 IPS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짚어주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테스나 뭐 유진테크나 이런 거 이제 동종 업체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경쟁 업체 대비해서 원익 IPS는 어떤 강점을 좀 갖고 있는가? 1등이잖아요. 1등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격 전략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내일 사시면 됩니다. 네, 지금 좋은 자리기 때문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아가야 내일 한다. 뭐 아침 시가에 보셔도 되고요. 뭐 지금 현재 수준의 자리에서 주가 수준에서는 어느 가격대든지 선택을 하셔도 2분기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이제 원익 IPS가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삼성전자와의 어떤 관계를 보시게 되면 매출의 어떤 80% 이상이 삼성전자에 나온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해외 업체들의 어떤 이 장비들을 고부가 가치 어떤 이 라인 군에는 다 장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원익 IPS의 어떤 이 장비들을 꾸준하게 채택을 하고 또 늘려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원익 IPS 역시 삼성전자 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자리 입지를 확보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증착 장비 일을 하는 부분이라도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원익 IPS는 꾸준한 실적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좀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익 IPS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나눠볼 종목 철강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성웅 이사가 제시해 주신 세아 제강 지주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관 제조업체 주가가 요즘 강세입니다. 현재 철강 산업의 공급과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그 대외 환경들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철강을 크게 보자면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뭐 부진한 게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가격의 상승을 촉발시키기보다는 되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덜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에서 평행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더 멀리 한번 가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유정용 강관 그러한 부분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강세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에너지관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유럽과 미국 간의 이 에너지 패권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측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미국과 유럽을 연결해서 에너지관, 유정용 강관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천연가스를 주고받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경상 그리고 지도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은 강관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해상까지, 유럽의 해상, 그다음에 미국의 해상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LNG 선을 통해서 그 부분의 에너지의 수송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부분이 감안을 해보자면 작년에 세아제강 지주 기준, 아주 좀 심플하게 세아제강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과 미국 국경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게 세아제강의 캐파 기준으로 하면 한 100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열연, 내연 이러한 다양한 부분 자체는 가격의 탄력도가 공급의 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관관 부분 자체는 타이트한 수요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LNG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LNG선까지 가는 길을 또 강관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유정용 강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원가가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가 상승에 대한 가격 전가를 잘 좀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수출 가격 추이는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어떤가요? 그 유정용 강관의 원재료는 미국의 열연입니다. 미국의 열연 자체는 가격이 상승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되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특이한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가격 통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그 에너지 유정용 강관 가격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가격의 스프레드가 되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2021년 작년 기준 대비해서 그 올해 유정용 강관 가격이 한 70% 정도 평균 판매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 감안보다 제품 가격의 상승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판매가는 상승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스프레드가 확대돼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SOC 건설에 미국산 철강만 사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난달에 내놨는데요. 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이 한국이 요구하는 철강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네. 근데 이 세아 제강지주가 미국의 법인을 보유해서 오히려 미국 인프라 확대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도 짚어주실까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중점은 아무래도 철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수혜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유정용 강관이 수혜가 될까요? 유정용 강관은 수혜가 아닙니다. 인프라 투자에 포함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세아제강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3개 법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1개 법인 같은 경우가 생산하는 철강 부분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철강 부분의 중점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자체는 그 하나의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철강은 유정용 강관은 해당되지 않으나 세아제강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1개 법인에서 생산하는 철강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에 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한 또 쿼터제 같은 부분에서는 또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세아제강의 성장과 이제 좀 연결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올해 이익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00억 기준으로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지분법과 관련해서 약 4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이익 기여가 순이익단으로 해당이 될 거고, 근데 그 순이익단을 로네로하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을 살펴보면 그 세아제강 지주의 순이익 기여보다 미국 법인의 순이익 기여가 더 높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의 성장, 작년 대비 세아제강의 실적 성장을 대입하고 그 부분을 미국 법인의 성장까지 함께 대입을 해봤을 때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3,400억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3,400억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이거든요. 이게 순이익단으로 내려본다고 하면은 한 3천억, 2,800억 정도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통상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가 평균적인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배, 베스트로는 한 4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한 시가총액 1조 정도는 갈 수 있는 캡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왜 세아제강 말고 세아제강 지주를 가져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7%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고점인 16만 5천 원을 넘어서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매매를 할 때 저는 차트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시총을 보는데 시총 대비 날 수 있는 그 이익을 대입을 해보거든요. 이익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시총 한 6천억대에서 1조대까지는 일단은 무난한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저를 보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시총과 그 이익 대비해서 가능한 캡 정도로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아, 제강, 지주까지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지점 차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쉽게 끝났지만 내일은 또 빨간불로 여러분과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